정부가 새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뜨거운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주거 안정에 맞췄습니다. 주택 공급과 세부담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구체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약 2년 전에 묶였던 이곳들의 만료 기간은 오는 22일이었는데요. 효력이 1년 더 연장된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더욱 커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운용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출범 한 달을 넘긴 정부가 과감한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4대 경제 운용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핵심은 시장경제 복원입니다.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 운용은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방점을 둡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엄단하지만 경제 사회 전반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4대 정책 방향도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 TF를 신설합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에도 나섭니다. 규제 신설을 최대한 막고 기존 규제도 덜어내는 것이 골자.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원인 투하 룰을 만들고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합니다. 조세와 형벌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며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획일적인 노동 규제와 관행을 노사 자율과 선택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 효율성이 급속도로 추락하며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따르면 63개국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은 각각 42위와 51위.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 전환되는 등 인구 축소 시대까지 도래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정부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획일적인 규제,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아울러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내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새 정부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 동안 경제 운용의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는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주식 세금 완화 제도도 담겼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가계 자영업자 부채 안정화를 위해 차주들이 유예 원리금을 최적의 방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9월 종료가 예정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거치 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8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오는 10월부터 제공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0조 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산업 규제의 전반적인 개선도 담았습니다. 먼저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협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업무 장벽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는 초고액 보유자 외에는 폐지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 중에 이 부동산 부문은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택 공급과 세액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중심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문을 열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중 주택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담 수준은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집을 가진 사람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또 오는 3분기부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 대상 지역의 LTV 상한은 50%입니다.
업계에선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엔 도움이 될 거라면서도 높은 집값 탓에 굳어진 관망세가 해소될 수준은 아니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울시가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정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법의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매매, 임대가 금지됩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총 4조 48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 순매도 금액의 176% 증가한 규모로 국내 증시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국채의 3년 선물을 4조 8,600여억 원 팔아치우는 등 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화두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려 0.75%포인트를 인상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들 하죠. 한미 금리 상단이 이제 같아진 거고요. 기준금리를 따라잡히게 되면 결국엔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행이 결국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짚어보도록 하죠.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0.75%포인트 금리 한 번에 올렸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자세한 상황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75에서 1%에서 1.5에서 1.75%로 올린 건데요.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자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연준은 여기에 몇 차례 더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스텝을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에서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FOMC 의원들이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를 보면요.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올해 말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1.65%포인트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일단 뭐 점도표 부분도 그렇고요. 차후에 0.5에서 0.75까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이 한미 간의 금리 상단이 같아진 거거든요. 결국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역전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합니까? 네. 먼저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에서 0.0%에서 0.25%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달 미국이 0.5%포인트만 올려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25에서 0.5%포인트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선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의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아지면 높은 수익률을 쫓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간 역전만으로 자본 유출이 심하지 않겠지만 장기화되면 경제 기초 체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기초 체력 펀더멘탈 얘기는 했는데 좋은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으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 지금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뭐 짚어주실까요? 네, 이들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모여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예. 이들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기도나 우려가 부각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총리는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물가 상승 방지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전망치는 4.7%로 지난해 말 전망보다 2.5%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의 인상 전망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현재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예. 한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내 최소 한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려 연말 2.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가감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남은 4차례 금통위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씩 4차례 인상할 경우 연말 기준금리는 2.75%가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2.7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한국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으로 4번 남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인상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가 아까 미국 점도표 이게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가지고 내년이면 아니면 올해 얼마가 올라갈 것이냐 보는 건데 매달 이게 3.4% 연말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2.75면 높잖아요. 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금리 역전을 피하기 위해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우리와 동일한 1.75%까지 이미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0.75%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기존과 같이 0.25%의 기준금리 인상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7월 금통위에서는 0.5%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비 스텝 인상을 고수하던 한은도 빅스텝을 고려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7월 빅스텝을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한은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 10,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빅스텝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총재는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까지 나타난 시장 반응 등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시장의 반응이 한은의 기준금리를 높게 보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준금리가 3.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등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순가계 처분 가능 자산의 215% 수준으로 높아져서 민간 소비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 4월 인수할 호주 세넥스 에너지를 기반으로 가스전 사업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주시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장은 호주 세넥스 에너지를 방문해 파트너사인 헨콕 에너지 경영진과 함께 가스전 생산 확대 방안과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넥스 에너지가 운영하는 2개의 가스전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량을 2025년도까지 현재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최적의 개발 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천연가스를 활용한 요소비료 생산 공장 설립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등도 수행키로 했습니다. 세넥스 에너지와의 시너지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업 영역 확장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K가 임업 50주년을 맞이해 그룹 ESG 경영의 출발점인 충주 인등산에 넷째로 경영 의지를 담은 디지털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오는 2030년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를 줄인다는 목표로 탄소 중립 경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인등산에 장민선 기자가 올라봤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자리한 인등산.
50년 전 이곳은 황무지였지만 지금은 나무 400만 그루, 서울 남산의 약 40배 크기의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은 1972년 서해개발 주식회사, 지금의 SK이업을 설립하면서 국내 최초로 기업형 조림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 회장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충주 인등산을 비롯해 총 4,500헥타르의 황무지를 사들여 숲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의 상징적인 공간인 셈입니다. 이곳 인등산에는 탄소 감축을 뜻하는 SK그룹의 넷제로 실현 계획 등을 디지털로 구현한 전시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SK그룹은 전기차, 수소 등 9개 분야에 걸쳐 친환경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시관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산림에 대한 탄소 감축에 같이 동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제 탄소 감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써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SK그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 210억 톤의 1%인 2억 톤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탄소 중립 삼립 협력 사업 프로젝트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환경 보존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SK그룹은 ESG 경영의 출발점이 된 충주 인등산에서 탄소 감축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탄소 중립 경영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영화 범죄도시 2까지 흥행하며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영화산업 매출액은 1,508억 원으로 4월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8개월 만에 외국 영화를 추월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2가 흥행에 성공하며 한국 영화의 관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상담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해 직원들의 고민과 상담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오은영 박사에게 세대 간 간극 해소 방법과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소통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은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일이라며 여러분들이 각자 행복하고 가정과 회사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창간 62주년을 맞이한 서울경제는 서울포럼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해법과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올해 서울포럼에서는 담대한 도전, 우주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서울포럼이 어제부터 이틀간 담대한 도전, 우주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랜드 비스타워커일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계와 정계가 우주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겁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로보트 주부린 파이오니어 에스트로닉스 회장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there is a large satellite market out there, and it's going to become much bigger. The cheaper space launch becomes, the bigger the satellite activity is going to be. 이어 한국이 우주혁명 시기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국제우주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주 관련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스스로의 우주 임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럼 이틀째인 오늘은 우주 컨트롤 타워와 인프라 구축, 우수한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정책 지원, 국방우주, 안보와 방산 경쟁력의 핵심 등 3가지 세션의 주제로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주 개발은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우주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8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식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김 회장은 7,744표를 획득했습니다. 신임 부회장으로는 정창모 현 감사가, 감사에는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당선에 성공하며 김 회장과 함께 2년 동안 한공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신외부 감사법을 안착시키고 회계 개혁을 위해 표준감사 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산정하도록 도입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김영식 회장은 삼씨를 강조하며 양심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회원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중서부 지역은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전북은 아침부터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3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중서부를 제외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과 청주 30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8도, 울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전주는 아침부터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역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해상으로도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전해상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서부와 전북에, 일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또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